좀 쉬셨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태우 잘 지내죠? 김종윤, 임혜선, 전민섭, 민섭이 대답 잘하고 있나요? 정인하, 신선주. 그래요. 신선주도 리포트 때문에 늘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유럽과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요. 원상 회복적 사법적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오게 되면 13주, 14주, 15주차까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자 학위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은 어떤 범죄학의 하나의 한 분야로서 지금도 이렇게 이해되고 있죠. 피해자학. 피해자는 범죄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 어떤 특성이 있을까? 피해자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정말 그냥 피해를 당하는 무작위성에 의한 이유 없는 어떤 범죄들에 대한 그냥 피해자일까? 아니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피해자가 어쩌면 가해자보다도 더 나쁜 경우도 있었을까?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로 피해자하기 시작됐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어떤 큰 범죄가 났을 때 우리는 뉴스를 듣고 나면 피해자가 참 안 됐어라는 감정은 일시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가해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피해자학의 어떤 특성 같아요. 소위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말 어느 순간에 잊혀진 존재로 많이 사라진 존재가 돼버려요. 이게 피해자 존재의 어떤 특수성이 또 있죠. 초창기 범죄 피해자학을 연구했을 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좀 볼까요? 범죄 종류, 범죄인의 형이 다양한 것처럼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역할이 있다. 사실 처음에 늘 범죄 피해자를 하기 시작할 때는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에서는 그런 어떤 특이한 성향이나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졌죠. 그런데 조금 더 피해자학이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고 발전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부터 그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런 피해자에 대한 원조 그런 것이 강조되고 강화되는 그리고 주된 또 연구와 어떤 피해자학이 가져야 될 관심사로 변천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피해자학에 대한 공부를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리포트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래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피해자를 보살피는 어떤 프로그램들, 형사정책적 어떤 목표들 이런 걸 갖게 된다는 거.
뭐가 연관되어 많이 되어지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진짜로 범죄에 대한 어떤 회복의 문제. 원상 회복적인 어떤 사법이라면 없던 것처럼 그 범죄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기왕에 벌어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원망, 분노, 슬픔, 좌절, 경제적 공공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회복적 사법에서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는 받아들여주는 어떤 화해의 절차들, 또는 그분의 피해에 대한 중재의 문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상과 원조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원상 회복적 어떤 정의와 원상 회복적 정의, 원상 회복적 사법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 최근의 관심사, 원상 회복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도록 설명을 하겠지만 기말고사에도 한번 그 정리된 걸 적어보라고 할 생각입니다. 회복적 정의와 보호관찰, 그 관련성 설명해 낼 수 있겠어요? 보호관찰의 최근의 동향에서 관심사, 그거에 맞닿아 있는 원상 회복적 사법의 성격, 간략하게 설명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우리가 유럽의 보호관찰 제도를 좀 살펴보긴 했는데, 유럽 보호관찰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만 첫째 하면 되겠죠? 되죠? 처음에는. 그렇죠. 포로울적으로 발전했다. 보호관찰부 가석방이 대표적인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는 포로울 쪽의 성격만이 아니라 프로베이션형의 보호관찰, 그 다음에 포로울형의 보호관찰을 전 세계가 다 보호관찰이 폭넓게 도입되고 발전하고 적용되고 발전해 왔는데, 특징은 뭐예요? 각국에 그래요. 보다도 강경한 노선으로 변해 왔었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집중 보호관찰 같은 전자감시제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 강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전 세계가 다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금도 포로울 쪽의 성향이 더 강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뭐 라프학 이야기하고 이렇게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도 지방 분권적 사회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나라. 독일에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시설 내초우와 사회 내초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탈리아는 무엇보다도 정문 정책보다는 프로베이션적인 것보다는 후문형 보호관찰 제도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최근의 동향만 보면 독일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독일의 최근의 동향들. 주로 보면은 전부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어떤 조직의 개혁들이 지방 분권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과 강경화 때문에 뭔가 좀 조직이 더 커지고 확대되고 보다 좀 촘촘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또 한 가지 독일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보호관찰과 범죄 피해자 대책의 문제.
독일의 보호관찰 분야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 대책은 보호관찰관에 의한 피해자 지원 활동. 이 부분은 일본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중재 제도.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무엇과 맞다 연결이 크게 돼 있죠. 연관성이. 그렇죠. 회복적 사법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복적 사법과 보호 관찰의 최근의 대책들. 그래서 피해자 지원 활동들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자 감독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에 있어서는 사인의 처우와 시설의 처우의 유기적 결합으로 해서 특징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프랑스 보호관찰의 최근 동향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추적 GPS 방식을 적용한 전자감독, 우리 말하는 전자발찌, 또는 뭐 가택 구금을 하더라도 전자시스템, 이런 전자감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중적 사법 감시들, 이 부분들이 강조된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도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이 강경화되는 그런 노선을 띄우는구나. 이탈리아는 좀 특이하죠. 특이한 게보다도 유럽의 그런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보호관찰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형의 유예와 관련된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무슨 말이에요? 프로베이션적인 걸 많이 배제하는 거. 그래서 판결 전 조사 제도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이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의 집행체제가 재판 이후 특히 교정시설 출소자의 관리와 구금 대체형에 집중되어 있다. 구금 대체형의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성인 보호관찰의 임무는 교정시설과 교도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주로 우리나라에 갱생보호적 성격을 많이 띠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갱생보호 업무는 우리나라 어디서 한다? 법무부 복지공단에서. 같은 보호관찰법에 묶여 있지만 보호관찰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걸 하는데 갱생보호는 자발적 참여, 자기 신청에 의한 것. 왜냐하면 가석방을 나왔거나 출소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갱생보호적 성격에서는 강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여기도 이탈리아 내용을 보면은 자유형 수용자와 보안감호 수용자의 인성을 관찰하는 일, 기길수와 감호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는 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다기관 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일, 구금적인 중인 수용자와 감호 수용자의 가족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 재통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그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 이렇게 관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 보호관찰제도 지역사회 내에서 업무도 보면은 자유형 수용자, 보안감호 수용자의 사회적 환경과 가족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호하고 지원하고 또는 지도 감독을 수행하는 것, 이쪽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죠. 정문 정책보다는 후문 정책들.
각국의 뭐 다른 나라들 것들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한번 살펴보세요. 스웨덴이나 스위스 이런 경우에 봐도 업무가 되게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보여줬었죠. 부호를 플러스 부호 프로베이션과 프로홀이 결합된 보호관찰. 태동은 영미에서는 프로베이션 쪽, 유럽은 프로홀 쪽이었지만 두 개가 결합되고 변천에 오면서 다양한 보호관찰들이 도입되고 적용되고 그러한 보호관찰들은 강경한 노선을 띄워왔고 오늘날 추세가 그리고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의 보호관찰 제도는 두 나라만 좀 살펴볼게요. 일본은 강력한 민관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원호를 강조하는 복지적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까 말했던 피해자를 원조하는 일이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볼 때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 복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도 발전되어 왔고 가석방자에 대해서 출소 후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태국은 좀 특이하겠죠. 전 세계에서 범죄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수용 인원도 가장 많은 나라예요. 자, 일본의 보호관찰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일본도. 일본의 최근의 동향은 첫째, 취업 지원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가석방자에 대한 원호들. 그리고 출소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전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갱생 보호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 무엇보다도 일본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는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의 그 특징이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일본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인으로 증언을 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증언을 하고 또 교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언제 나오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정 단계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 피해자의 어떤 자존감 향상,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 피해자의 원조를 하는 것,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 그 아픔을 덜어준다는 건 뭐겠어요? 가해자, 피해자의 화해 모델들, 중재 제도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했던 보상에 대한 문제들, 국가의 지원의 문제들, 이런 것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죠. 일본에서는 이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가해자의 가석방, 가태원에 대한 의견까지 진술할 수 있고 보호관찰 중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측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보호관찰관 자체가 그런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해자의 보호관찰 상황 등을 알 수 있고 전임 담당자에게 불만이나 어떤 고민되는 일들도 상담하는 것도 가능한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 태국은 통계상으로 정말 많은 범죄와 수용 인원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보다 인구가 남북한 합치면 훨씬 많죠.
2016년 기준으로도 6,748만 명이니까요. 거의 7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있죠, 태국은. 근데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 수용 인원이 대개의 나라들이 100명대예요. 100명 이하들이고. 미국이 좀 많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468명인데 이 대부분이 어떤 범죄다? 전부 다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죠. 근데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의 문제도 태국은 주로 마약에 대한 문제들이, 마약 중독자, 마약 사범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최근 동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마약 중독자가 이렇게 증가된 문제들. 그래서 보호관찰의 역할 변화도 주로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부분들, 관리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태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상회복적 사법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주에 잠깐 설명을 더 하도록 할게요. 뭔가 무엇이 원상회복적이죠? 원상태로 회복한다. 말 그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재, 화해, 보상,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겠죠. 핵심적인 일이고. 그래서 보호관찰과 원상 회복적 사법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죠. 13주째에는 원상회복적 사법제도에 대한 관련성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대해서 현행 보호관찰에 대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는 살펴보는 시간.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에 관한 이야기를 14주째 하고 14주차에는 15주차에 있을 기말고사에 대한 기말평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5주차가 우리가 마지막 주인데 그때는 기말고사가 1시간 있고요. 짧은 시간 마지막 수업으로 수업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던 시절에는 마지막 15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그냥 강의가 없었는데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아마 그런 게 규정상 시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 있다고 그래요. 교육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50분이나 60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고 1시간은 더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15주차에는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강의는 대충 다 좀 잘 이해가 됐나요? 재미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각국의 보호관찰 제도는 여러분들 시간 나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흐름만, 최근의 동향들에 대한 흐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각 나라의 몇 국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 유산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일본의 그런 특징들, 태국의 특징들, 유럽에서도 갖고 있는 후문 정책형 프로그램들의 강조들, 이런 건 그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까요? 자, 잘 지내세요.